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운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습도도 왠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 비가 내릴 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값 폭등에 주택 분양 줄줄이 연기된다. 지금 뭐 거의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요. 건설 자재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서울 수도권 1만 가구, 만 가구 공급 차질을 빚을 것 같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공사비 논란이 곳곳에서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착공, 수주 포기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원자재값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6월까지 개선 방안 발표할 것,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각 당의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요,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도지사입니다. 8곳 자신 있다. 민주당에서는 4곳 확실하다. 그러면은 각 당이 자신하는 거 다 합쳐보면은 12곳. 근데 전체 17개거든요. 그러면은 12곳, 5개 정도는 박빙, 최소한 박빙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이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새 정부 효과 있다. 그리고 충청에서도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민주당은요, 경기도는 초접전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역시 경기도는 유리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경찰 얘기인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업무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늘어난 경찰청, 사건당 수당 2만 원 지급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서 처리가 밀려지는 거예요.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속도를 내고자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그런데요, 이게요, 경찰이 원래 하는 일이 사건 처리 아닙니까? 근데 원래 하는 일을 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일단 이 지점이 좀 논란이 되고요. 그리고요, 2만 원? 이것도 경찰 내부의 반응이에요. 그럼 건당 2만 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부터 보신 분 많았을 것 같아요. 역시 일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니 전설을 쏘다. 손흥민 선수를 얘기해줘.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치열하다, 그런 축구 리그입니다. 그런데요, 아시아인 첫 득점왕에 오른 겁니다. 많은 분들 보셨죠? 어제 재생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래로 좀 더 가겠습니다. 최종 경기에서 22호, 23호 골을 넣었습니다. 자, 살라흐와 공동 선두. 그러나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가 높다. 그래서 더 높이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꾸미던 일 믿기지 않는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면 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용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정이잖아요. 사람 이름, 성을 쓸 때 하는 이 한자인데, 이게
붙여서 읽어보면 정뗐다가 됩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정뗐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이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 정뗐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를 떼냈다는 뜻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끊어냈다는 뜻도 되죠. 정호영 결국 자진 사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과 함께 뭐 특이한 표현, 좀 눈에 띄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사실상 경질로 보인다. 결과는 같아요. 물러났다는 거. 그러나 형식에서는 어젯밤에 자진 사퇴 형식의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거는 경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죠. 두 번째 낭만인데요. 한덕수 총리 인준으로 강행 명분을 잃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해줬잖아요. 국회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강행한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분이 약하다. 이런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면서 아빠 찬스 의혹엔 문제될 거 없다. 부당행위 없다. 이런 부분을 또 재강조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 밤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어제 오전 상황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관련된 목소리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치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정호영 후보자가 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대통령실 쪽에 전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만 주시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물러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출근을 하면서 질문을 받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진행은 되고 있었던 것 같죠? 저 모습을 보면요. 윤희석 전 대변인. 자진 사퇴 형식인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정호영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 내용이 맞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진 사퇴가 됐죠. 예.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가결이 되면서 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형식이 가장 유력하게 예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뭐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도 하는데 예.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질을 할 거였으면 이전에 했을 겁니다. 기회는 많았고 시간도 많았고 예.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 분위기라든지 당내 분위기도 다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이유는 예. 대통령만이 갖는 어떤 고유한 인사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 원칙이라는 거는 만약에 자진 사퇴가 아니었다라면은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까? 계속 시간을 두고 결정을 미뤄왔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되겠죠. 보류한 상태로 계속 미루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임명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외부에 비치기에 예. 본인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스스로 경질을 한다는 것과 지명받은 사람이 스스로 사퇴한다는 것과는 그 지명자 예. 본인이 갖는 부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 부담이 예. 다르다. 그런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신뢰를 준 분에 대한 어떤 예우 그리고 왜 한덕수 총리 인준 가결에 예. 정호영 후보자가 전혀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 인사 원칙과 현실과의 사이에서 쭉 절충된 가운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결국 정호영 지명자가
잦은 사퇴하는 수순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자진 사퇴가 있기 전까지 상황은 누가 봐도 임명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경질을 하기에는 대통령이 갖게 되는 정치적 부담,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가 받게 되는 어떤 명예,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류하고 있다가 그럼 논의 끝에 자진 사퇴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질이라고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저게 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좀 과하다, 이런 예. 표현은. 알겠습니다.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무튼 일단 뭔가 좀 매듭은 졌어요. 어제 밤 상황으로요. 자, 그런데요,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 여러 갈래 의혹이 제기됐어요. 특히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자녀들의 어떤 진학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의혹 제기했거든요. 자,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이게 어떤 뭐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어떤 조사, 뭐 수사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시민단체들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고발이 좀 일부 돼 있습니까? 뭐 지금? 5개 단체들이 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과는 별도로 예. 뭐 어제도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을 그 말을 하면서 예. 불법적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꼭 집어서 굉장히 얘기했거든요. 강조했어요. 문제 없다는 근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대비한 거 아니냐? 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장관직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남아 있는 건 수사에 응하는 것뿐인데 예. 수사에 응할 때도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또 그 갖게 되는 부담이 또 남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잘 받겠다라는 취지에 관련된 입장도 같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또 가져야 될 부담들도 상당히 또 남아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 만약에 수사가 개시된다면 이거는 경찰이 하게 됩니까? 이 사안은요? 이 사안 자체는 일단은 경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요. 어.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한꺼번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모아서 같이 그 수사를 이거 할 약간 걸로 뭐 정해집니다. 법적 용어로 치면 이렇게 병합을 해서 예, 병합을 같이 한다는 해서 수사를 거네요.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뭐 일단 이 장관 후보자 자리라는 측면에서 매듭이 졌지만 이 사안 자체는 완벽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일단 뭔가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경질 아닙니다. 자진 사퇴입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일단 뭔가 물러났어요. 그리고 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통화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듭이 젖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를 좀 마무리를 한 셈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른바 민주당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정호영 리스크 정리한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의 협치 손짓한 거다. 일단 이 자진 사퇴 의미가 이걸로 보인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5.18 행보, 그렇죠. 광주 방문 있었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모두 갔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런 걸 치렀는데 이른바 이제 슈퍼위크라는 거죠. 굉장히 대통령이 주목을 받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지금 요 사이가.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50%를 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보다 오히려 높아진 거죠. 지금요. 그래서 국정에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명 철회 대신 사퇴로 퇴로를 열었다. 그러나 장관 후보 낙마 이 자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정치적 부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덜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의 협치의 손짓을 내민 거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그나마도 그 넓은 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 자체가 예. 뭐 협치의 손짓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처리 수순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연한 걸 한 거다. 네. 예. 그런 다만 저희들이 바랬던 것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 전에 정호영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고 그게 자진 사퇴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더 정호영 후보자가 빨리 내려놨으면 대통령도 좀 가볍게
협치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한덕수 총리 인준을 민주당이 협조를 하고 난 다음에 화답한 형태가 됐다. 그렇게 보고 그런 예. 의미에서 뭐 그 자체로서 크게 뭐 민주당이 감동할 만한 협치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는 해야 없고요.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뭐 대통령께서 마지막 그래도 민주당이 보여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화답을 하신 걸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리 인준에 대한 화답 정도 평가는 가능하다. 네. 만약에요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면 이건 상이 어떻게 될 것 글쎄 같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금 더 예. 뭐 여야 대치 국면이라든지 또 정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예. 또 아마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도 결국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랬더라면 더 국회 상황이 험악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자, 김재섭 위원장. 지금 김용주 전 의원께서요.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바라기를 정호영 후보자가 먼저 어느 정도 그 거치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이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이게 민주당의 처음에 바람이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며칠 들은 뒤에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싸움을 한 걸까요?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민주당이 뭔가 미스를 했다고 보세요? 네, 저 굉장히 오. 미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그 우리 장관 후보자와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두 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 분이 계셨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이렇게 두 축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세 인물이 항상 기사에 같이 그렇죠. 나왔어요. 같이 이제 연계가 되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통과시키면 한동훈, 정호영은 안 된다. 예. 한동훈을 통과시킬 거면 한덕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통과가 일단 됐어요. 한 축 중에 한 분이 예. 통과가 됐는데 생각보다 국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 임명을 강행을 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무슨 역풍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여론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예.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절대 안 돼라는 이제 공식 속에 갇히게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줘서 일하게 해줘라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론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가장 큰 스피커이자 예.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과 인준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정호영 후보자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통과되었는데 예. 한덕수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된다. 민주당은 여기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럼 여론에 좀 떠밀렸다는 뜻입니까? 떠밀렸다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예.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스텝을 밟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못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를 시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남았고 애초에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부터 낙마를 계속 시사를 했었거든요. 뭐 당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여론을 예. 추이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낙마의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무조건 방어해야 된다. 절대 통과시킨다. 안 되면 예. 여론이 약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마지못해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 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 됐던 것이고 민주당은 싸움 없는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된 그런 형국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 짧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전략 미스다. 그래서 이게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예. 청문회가 정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른바 이상한 전체의 질이 사파 싸움에서 예. 사실은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한 것이죠. 예. 어쨌든 보면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소가리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민심의 추이가 갑자기 확 예. 그 국민의힘과 예. 여당 쪽으로 기울은 것을 그리고 느낄 수밖에 후보자끼리 없고. 연계 전략을 한 게 잘못됐다고 지금 분석을 했는데. 뭐 어떻게 연계 전략도 연계 전략입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강수를 둔 것도 예. 여론의 등을 얻고 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지하기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여론의 흐름을 조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보다 좀 덜 민감하게 본 거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장관 후보자들 뭐 인준 문제, 뭐 임명 문제는 좀 정리가 됐어요. 물론 저 교육부 장관은 아직 남아 있어요. 낙마됐기 때문에 좀 비어 있는 상태라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임명이 되겠죠. 이번 키워드는요. 진짜 아빠 찬스입니다. 방금 전에 다뤘던 이슈에도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아빠 찬스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다룬 기사예요. 내게 슛 기회 왔는데 손흥민이 보여서 패스를 했다. 동료들이 도왔다. 자, 손흥민 선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죠? 근데 다른 선수들이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선수 글루세프스키 뭐 우리나라 팬들은 뭐 셉셉이라고 불러요. 이분을 줄여갖고.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근데 본인한테 슛 기회가 왔는데 직접 안 차요. 골키퍼까지 다 제쳤는데도 그리고 굳이 패스를 합니다. 골을 넣으라는 거죠. 당신이. 아, 이렇게까지 동료들이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기회에서는 골을 못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콘테 감독, 팀원들이 골을 넣게 지원을 했다. 그리고 케인 선수는 패스하려고 손흥민을 계속 찾았다. 저쪽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그러자 손흥민 선수 함께 만든 환상적인 시즌에 감사하다. 고마움을 표시했네요. 그 동료들하고 굉장히 이른바 케미가 대단히 좋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도 양보를 많이 했어요. 자, 한 골차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페널티킥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굳이 다른 선수에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득점 가능성이 더 높은 선수에게 주겠다는 거죠. 본인이 득점을 올리는 것보다 일단 팀이 이겨야 되니까. 아, 이런 모습들이 선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MZ세대가 굉장히 뭐 그러니까 이른바 칭송을 하는 거죠. 세계 최고 실력의 겸손함, 그러니까 인품도 인덕도 갖췄다는 거죠. 이런 모습엔 득점왕 확정 순간 뭐 환호성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서울 홍대 앞 주점인데요. 그러니까 밤새 축구를 본 거예요. 그 뭐가 결정이 되자면 환호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동료들과 굉장한 관계, 도움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요.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긍정 희망의 아이콘 손흥민은 MZ세대 자기개발서다. MZ세대가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경기 영상을 돌려보면서 롤모델을 삼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 하루에 슛 1000개 훈련. 1000개면 이거를 하나 찰 때 아무리 빨리 차도 한 30초씩 걸리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하루에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 훈련을 했다. 그리고 반칙 불공정 없는 진짜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거에 MZ세대가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는군요. 진짜 아빠 찬스.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이 경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재섭 위원장. 지금 김재섭 위원장은 MZ세대에 속하시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런 뭐 하루 슛 10개 그리고 열심히 매일 연습한다. 그리고요. 이 공동 득점왕인데 페널티킥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페널티킥 그 득점이. 그러니까 오로지 필드에서 찬 슛 그 득점으로만 득점왕이 된 거거든요. 다른 선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정당당한 성과를 이뤘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환호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예. 저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앞서서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고 예. 앞으로도 정치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예.
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보면 정치인들한테도 그다음에 우리 정당한테도 정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앞서서 우리가 정호영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빠 찬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진짜 아빠 찬스라는 제목을 여기 이제 달아놨는데 예. 사실은 지금 요즘 우리 기득권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물려준 일들을 우리가 뭐 물고기를 잡는 일, 뭐 물고기를 주는 일 뭐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금언이 있는데 예. 요새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넘어서 거의 회도 떠주고 매운탕까지 끓여주는 세태가 됐거든요. 근데 부모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거의 뭐 매운탕까지 다 끓여주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상까지 지금. 차려주는 단계까지 물고기를 사실은 잡으라고 가르쳐주는 왔는데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버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루 겸비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집중하고 싶은 것은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고 더할 나위 없는 기회고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양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예. 또 본인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또 협력을 받게 되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당이 이랬으면 정말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히려 저거보다 더 대단하지 않은 자리여도 예. 대단하지 않은 어떤 권위여도 예. 뭐 너도 나도 욕심이 나서 누구를 배신하고 뭐 누구를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 정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배울 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에게 슈트할 기회를 양보하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들이 어떻게든 양보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아까 양보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당이 양보를 하는 걸 하긴 합니까? 거의 없. 기억이 있으세요? 양보한 기억이? 글쎄요. 그 뭐 뭐 양보를 결정을 해놓고도 이거 안 된다고 돌리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지금? 뭐 양보를 그나마도 해면 다행이고 양보를 예. 한다고 그걸 또 좋게 평가해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특히 뭐 단일화나 우리가 항상 뭐 양보를 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예. 서로도 양보하지 않는 뭐 세태들이 더 반복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진단해 봅니다. 교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빠 찬스 정말 좀 감동적이긴 했는데요. 물론 뭐, 아빠 찬스가 있어요. 아빠가 굉장히 신경 쓰시고 그리고 10대 시절에 독일로 사실은 축구를 배우기 위해 건너간 거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예. 그 아빠 찬스라고 보는 게 아빠의 그 진정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빠 찬스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그 아버님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되게 그 팀워크라든지 뭐 인성 등을 강조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다고 하죠. 네, 엄하고 예. 너 혼자서 잘 된 게 아니라 팀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체득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MZ 세대가 되게 열광을 하는 이유가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썼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나도 노력하면 그 결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고 예.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수석 전 대변인. 굳이 이 기사가 요 제목을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요? 진짜 아빠 찬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손흥민 보셨습니까? 선수는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그 방금 전에 이제 동영상이나 저 사진을 보시면은 이 청바지에 이 아주 그 뭐랄까 낡은 셔츠 입고 앞에 굉장히 옆에 끌고 뭔가 가시는 이른바 분이 스타일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예. 축구 선수 출신이고. 예. 근데 본인이 갖고 있던 축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아들에게 그대로 심어준 건 맞는데 예. 거기에 인성까지 겸비하도록 잘 가르치신 분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형이 있는데 그 예. 형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축구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그 형의 인터뷰를 보면 축구하는 그 순간만큼은 결코 아버지가 아니었다. 완전히 그냥 축구 엄한 코치였다. 선생님. 너무 엄했고 아. 그래서 동생과 함께 축구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었다. 자, 그럼 결국은 이게 진짜 아빠 찬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 기사도 나온 것이고 예. 거기에 또 잘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의 생각을 그렇겠죠. 잘 알고 예. 연습도 하고 인성도 기르면서 겸손함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이 젊은 분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기득권과 반칙에 따라서 상처를 입더라도 예. 저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구나 하는 어떤 또 다른 모범 케이스로 작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득점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유럽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면은 공격 선수 중에서는 최고 경질 강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반응이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아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아직 더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다는 뭐 기사도 좀 실려 있긴 합니다. 슛 1000개가 말이 1000개지 이게 글쎄요 이거를 매일 차라 그러면 이게 될까요 이게 보통.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호하시는데 한 가지 그래도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활약하는 곳이 잉글랜드 축구 리그잖아요. 일부 리그. 이런 리그 우린 좀 안 되나요 좀? 이런 리그. 우리가 좀 판을 깔면 좀 안 될까요? 아직 좀 멀었습니까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살짝 좀 아쉬움은 좀 듭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지방선거 한참인데요. 나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사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사는 어제 있었던 어떤 한 행사, 추도식이죠. 그 모습 보겠습니다. 봉하마을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여야 그런데 속내는 제각각이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죠. 봉하마을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SNS에 이 추도식 참석한 뒤에 이제 본인의 소감을 올렸는데 약속을 지켜 감회가 깊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도수 총리가 여기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여권이 대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반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어제 굉장히 많은 야권 인사들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행사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 모아달라. 민주당 총 직결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아주 가까운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겁니다. 좀 더 보면은요. 여기 보면 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등등등 다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9일 앞 그리고 지지층 결집 포석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네. 어제 저 행사 뭐 민주당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노무현 예. 대통령을 그리는 분들이 만나고 그걸 계기로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얻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그 정권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소 차분한 분위기고 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지역이 뭐 전국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산 경남을 주축으로 했을 때 현재 안타깝게도 부산 경남에서 이 정신과 단합을 이어받을 만한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약간 어떤 인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네. 또 김경수 지사도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온 어떤 도지사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에 묻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이 힘을 만약 갖게 된다면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부재하기 때문에 뭐 변성한 부산시 후보도 있고 여러 가지 경남지사
후보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안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지형 자체가 너무 국민의힘 쪽에 많이 쏠려가 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효과라고 하는 측면,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효과를 나타내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사실은 이 민주당 관련된 인사분들이 발언하실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어떤 추도사도 있었지만 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김용준 의원님,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 인사가 참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총리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걸 의식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을 뭐 의식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여야 모두가 다 참석했고 예. 지난번 5.18 때부터 그렇게 같이 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뭐 지지자들만 놓고 연설하는 건 좀 뭐랄까 그 자제할 자리에서 필요가 있는 뭔가 뭐 거고요. 결집해 주세요, 지지해서 이런 네. 걸 공식적으로 꺼내기는 그리고 어렵다는 또 거네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저 모임에 온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예.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좋아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믿고 좋아하지만 예. 민주당 하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조심스러운 것, 뭐 이준석 대표도 있고 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와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라는 분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였죠.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총리가 발탁해서 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총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예. 이해찬 총리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덕수 총리가 뭐 인터뷰를 하는 부분도 봐서 예. 대통령의 뜻을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다. 그 전달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권양숙 예. 여사도 그걸 내칠 수가 없는 권 여사는 이번에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안 가셨던 분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쉽게 이것을 뭐 이렇게 우리 세력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편으로 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형태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기사를 지방선거 관점에서 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지방선거 경쟁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음 기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 급락, 나도 어렵다. 당도 어렵고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요. 접전이라고 나온 여론조사 존중한다. 최근에 거의 비슷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약간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뒤지는 뭐 이런 조사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좀 균형을 맞춰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고소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솔직히 뭐 민망하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바이든 방한하고 뭐 허니문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 중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저는 애초부터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조대진 변호사. 지금 조응천 의원 설명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보궐선거 출마, 이게 잘못된 거다. 약간 뭐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그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아껴둔 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선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또 그 기대하는 또 박빙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를 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결과가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박빙으로 졌지만 그게 또 지방선거까지 지지율이 그대로 가는 거는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의 세밀한 조정보다는 이재명 효과만을 너무 노리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국정 그 초기에 정권 예. 초기에 여러 가지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들도 국민들도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또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컨벤션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재명 효과만으로는 조금 지방선거를 이겨내기는 조금 많이 힘든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리고요. 똑같은 질문 윤석 대변인께 드릴게요. 조대진 변호사. 지금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신 전 대선 주자가 두 분 계세요.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분당 가업,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근데 인천 계양을은 심상치 않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지율상에 꽤 앞서는 거거든요. 두 전직 대선 주자인데 상황이 다른 건 왜 그런 겁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뭐 그렇게 꼽혔죠. 지 않습니까? 예. 뭐 송영길 대표가 내리 5선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 들어가서 판단하기는 텃밭인데 어렵지만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텃밭이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대선에 있어서 그 느꼈던 실망감이라든지 못 채웠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숙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기대 심리. 뭐 자숙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아니면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여지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성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가요, 여론이? 성급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견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이 어떤 기준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최종 그 선수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 양쪽 그 후보를 바라보는 최종 것과, 본선. 예. 네, 최종 본선에서 뛰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시각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수석 전 대변인, 뭐 같은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 뭐 각각의 다른 지역 출마를 했지만 보궐선거에 그 지역이 각각 그 정당에 소속된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에 각각 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니 서로 같은 곳에 가서 경쟁을 하든가 하지 왜 또 따로 유리하니까 각각 흩어져서 좀 출마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상황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상황과 안철수 후보의 상황은 다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예. 착시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0.73%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이길 뻔했다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대선 이후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예.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어떤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오판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서도 되겠다. 정권은 바뀐 건 맞지만은 예. 옛날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항에 가면 당연히 그건 당선은 되는 거라고 보고 예. 본인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판 자체를 잘못 읽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뭔가 여론의 반응이나 판 자체 지금 일단 실수다. 읽는 자체가 실수였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안철수, 이재명 왜 이 두 후보는 다르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다르냐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아깝게 차점 낙선한 분이에요. 대선에서 차점 낙선한 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 될 수 있지 않아? 이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에 대선을 다 못 뛰고 단일화를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나가고 다음에 뭐 당대표로 가든지 이런 정치 수순에 대해서 일반의 이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도전할 수도 저는 있지.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과 같이 대선을 뛴 분이
당선돼서 취임식 하는 날 자기 선거를 뛰고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성급하다는 말로는 표현을 다 하기 어려운 그러는 이재명 후보의 좀 전략적 실수가 아니었나. 그 영향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어렵다는 거는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어렵지 계속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뭔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사가 있습니다. 민영화 저지 이어서 용산 집무실 쟁점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민영화 얘기 많이 끌어져.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 하려고 하죠?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용산 집무실 이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뭐 혼란, 불편을 초래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민주당 반향이 없는 공세다. 한겨레 기사가 이거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지만 반향 없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네. 왜 반향이 없을까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뭐 견제론이라든지 내지는 뭐 우리가 반성이라든지 하는데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혼탁하게 섞여 있어요. 그다음 갑자기 뭐 반성도 하고 갑자기 또 뭐 윤석열 견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메시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진보 정당이 내세웠던 아젠다들을 전혀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만 해도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큰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 안에 있는 세부 공약들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진보 정당에서 그 전에 전유했던 것들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진보 정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아젠다를 내놓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고 일관된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라든지 이미 이전이 다 끝난 용산 집무실 가지고 다시 한번 재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는 거거든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반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방향도 없고 어떤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나가는 게 맞아? 다들 이제 머리에 물음표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의 모든 스텝들이 지금 사실은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또 발견하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5.18 그 기념 행사가 있어서 그 국민의힘 모든 주 인사들이 다 내려가서 우리가 추모를 하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마치 이제 전율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념이나 상징성들을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거든요. 민주당이 이제는 점점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젠다도 그렇고 상징으로도 그렇고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이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진보 의제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감동을 전혀 줄 수 없는 의제들 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슈라고 꼽혔던 이슈를 지금 국민의힘이 잠식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요 민영화 저지 용산 집무실 쟁점화인데 요 아래에 당내의 어떤 시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맨 작은 제목 맨 아래에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낡은 이슈 궁여지책 한숨 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한숨 쉰다는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이걸 잡고 있습니까, 그럼? 글쎄요. 지금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도 과거에 특히 이 정부에 상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그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재연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민영화라는 얘기를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 하나의 어떤 선거의 속으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했는데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용산 집무실 부분도 뭐 초기에 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최근에 한 그 종편에서 청와대 개방을 쭉 하면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하는 그 여론에 비해서 오늘 매일매일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어요. 관람하고 지금. 있는 이 여론에 떠밀려서 예. 왜 용산으로 갔지라는 질문들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뭐 윤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가시더라도 조금 마스터 플랜을 짜서 6개월이라도 유보해서 예, 예. 말하자면 나라 그런 돈을 지적은 좀, 여전히 좀 있어요. 체계적으로 예. 쓰고 또 혹은 다음 대통령이 과연 그걸 그대로 쓸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를 예. 보기보다는 청와대 이렇게 넓어서 완전 구중궁궐이네 아무래도 나올만 하네. 시선은 거기부터 가죠.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패널분들도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여론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알고는 있긴 있는 건가? 민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민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건가? 이 얘기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석에서요. 앞서서 봤던 조선일보 기사 다시 좀 불러오죠. 거기 이제 개항을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 작은 제목 부분이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인천 계양에서 경쟁하는 국민의힘 후보 윤영선 후보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계양에 이재명 대선팀이 와 있다. 수백 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쇼만 하더라.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지금. 물론 또 뭐 이재명 후보 측은 반박할 수 있겠죠. 자, 그럼요. 윤영선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씩 떼져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분당에 사시는 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분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양에 계시지 말고 분당으로 돌아가세요. 뭐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픈 지점을 계속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계양 온 지 보름. 이재명 공격하더니 윤영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 전입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 2일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뭐 주소가 나오잖아요. 작년 5월 중 양천으로, 서울 양천으로 주소를 옮기고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 다시 인천 계양으로 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상 계양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주소지는 양천구에 최근에 있다가 보면 그렇다는 거네요. 네, 최근에 보면 양천구에 있다가 이제 선거의 막판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 다시 전입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본인 입으로 주장을 했던 뭐 25일과 25년의 대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상 궁색한 그런 해명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또 그걸 파고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실 상황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방금 봤던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에 대한 또 해명이 있어요.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윤영선 후보가 이제 언론에 해명을 한 건데 지난해 계양구 전셋집 이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하지만 매일 계양으로 출퇴근했고 계양구 주민들 많이 만난다. 100% 계양이다. 지금까지 계속 계양에서 활동했다. 주소 잠깐 옮긴 거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윤유석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사정이 있었겠죠. 뭐 전셋집 주인과 어떤 계약 관계 때문에. 그러면은 계양에 사는 집은 전세고 목동에 사는 집이 작합니까, 그럼? 예,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 100% 계양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윤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감점이 확실합니다. 아, 이게 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하다 보이는 거네요. 예, 감점은 확실하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25년 동안 계양구에서 의사니까요. 그렇습니다. 본인 개업을 해서 계양에서 개업을 해서 계속 의료 활동을 했었고. 이 지역에서 출마 여러 번 하셨죠? 예, 출마를 2번을 했었고요. 이번 이제 3번째인데 그러면 정치 활동 쭉 계속 해왔다는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다르다는 점은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소지 어찌되었건 간에 뭐 출퇴근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떠나서 본인이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민들께 어떤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 게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거 파고들 분위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약간 계속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좀 경쟁상 치열합니다 지금. 초보의 실수일까? 존중의 표시일까? 그러니까 초보의 실수면 이거는 실수한 거고 존중의 표시면 이거는 뭐 생각이 있어서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장면을 보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지금 기사는 안 끝나고 있군요. 계속 뭐가 나오네요. 미국 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 윤석열 대통령 의전 실수 논란이다. 이게 뭔데 이게 나온 거죠? 사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군요. 여기 보시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고요. 옆에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데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21일 정상회담 끝나고 20일 만찬 때의 모습인데 미국 국가가 울리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 나라 국가니까 뭐가 격려를 하는 건 당연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슴에서 뭔가 존중 표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차렷 자세. 그러니까 남이 나라 국가니까 통상 남이 나라 국가니까 우리나라 국가 때나 이거 하는 게 보는데 그러네요. 주게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온 인사들은 다 인사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SNS에 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거를 또 보란 듯이. 물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미 동맹 뭐 이런 거 강조하면서 올린 사진인데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특히 이제 보수 대통령이나 꼽으신 분들은 어땠을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방한 시절에는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안 했네요. 아무것도.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미국 방문 때도 이명박 대통령도 안 했네요. 미국 국가 연주될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만 한 셈이 된대요.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뭔가 설명을 했죠. 이게 얘기가 자꾸 되니까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 전 대변인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공은 비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 정도를 가지고 미국 국민들께서는 좋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 국가 운영 때 해주면은 뭐 좋게 봤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과거의 전례를 비춰 볼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상대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는 게 맞느냐? 예. 이게 맞는 나쁠 그런 건 없지만 형식이냐? 전례를 아까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다들 안 했어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저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의전 관련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외교적인 어떤 의례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온 실수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어느 대통령이든 처음에 취임을 하면 외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볼 땐 의전 관계자의 어떤 실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러나 거예요. 저것이 실수를 하더라도 예. 적어도 외교 무대에서 보여질 때 상대국에서 불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불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유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전 관련해서 적어도 저 부분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규정이 돼서 저런 어떤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 기사 관련해서 이 댓글이 참 많이 달렸는데 그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존중 표시라고 하면은 대통령실 설명대로 존중 표시면은 그러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때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도 그때도 경례를 하는 게 존중 표시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의전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례는 아니다라고 변명은 했지만 결례는 아니지만 저런 댓글이 나올 만큼 상식적인 수준으로 흡족한 해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야당의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태도도 궁색합니다. 상대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였으나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렴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정부가 대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이게 뭐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해프닝이죠. 또 뭐 혹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정태수 정의당 대변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기법이나 정부의 의전편람 자체에서 다른 외국 국기나 그 의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라 마라 한 부분은 없다. 없어요. 조항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통령실 비서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자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세요. 실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정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태도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고. 역으로 보면 시진핑 그 참모들이 왔을 때 왜 우리 주석한테는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만 미국 국가일 때는 하고 왜 중국과 러시아는 왜 같이 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충분히 강대국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비꼴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국가주도 때 그러면 정말 이건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비꼴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왕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전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적절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원수를 하면 확실한 그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한 각인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설명이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깨끗하게 이건 실수였다. 이거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러면 될 걸 왜 굳이 다른 설명을 하는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수냐 존중이냐 뭐 이런 얘기. 실수면서 존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전을 담당하는 뭐 참모진이 대통령께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만 처음에 조금 잘 잡아줘서 전혀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걸 미리 좀 주지를 시켰으면. 그럼요. 이제 그런 그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외교적 결례가 돼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내지는 어떤 뭐 결례로서 받아들이는 일이냐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좀 넘어가고. 대통령실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을 다른 이런 일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기사가 있거든요.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 지금 방문 중이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군사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바이든 예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뭔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3인 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변호사. 뭐 대만 문제는 그렇지만 이 안보리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일단 뭐 유엔 헌장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엔 의사국들의 그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원하고 또 미국이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고 또 동의에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렇게 원한다고 뭐 진행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일본 총리가 전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